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식입니다.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죠. 확진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32명, 하루 평균 4.6명이 된 것이 지난주에는 무려 120명, 하루 평균 17명이 넘는 상태로 급증했습니다. 3.7배 증가한 셈입니다. 주간 사망률 역시 0.7%에서 1.1%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사망자 120명 중에 60세 이상은 거의 대부분인 118명이며 감염 경로로는 병원 및 요양시설이 5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확진자가 재택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에서는 전염되지 않는 코로나가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만 전파되는 겁니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내가 얘기에 나올 줄 몰랐다. 오래 사고 볼 일이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18살 되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여당 광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된 뒤에 한 말입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언론은 18살의 농담이라고 썼는데 그건 대선을 휘하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재명은 그 여학생을 직접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장을 위해 애써온 청소년 활동가다. 자, 그래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선 100일 전 뽑을 후보가 없다며 부동층이 급증하고 그중 20대 표심이 가장 크게 흔들리니 그 심정은 알겠는데 이 역시 제게는 추악한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재명은 27일 전남 장흥시장에서 적석 연설을 하면서 윤석열을 두고 무능무식 무당의 사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능무식은 알겠는데 무당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수술을 하는 무당이더군요. 끝에 무당이 들어간 게 정말 치사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산무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책임자가 국정을 모르는 것은 범죄다. 몇 달 공부해서 드러난 실력이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봐야 한다. 저는 이 뉴스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을 무식무능하다고 하면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올 한 해만 하더라도 국채를 90조나 발행하는 적자재정인데 재정 파탄 직전인 상태인데 초과세수 19조가 생겼다는 이유로 곳간이 꽉꽉 찼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살포하자고 주장하는 분이 상대 후보를 무식하다고 하면 그건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않겠습니까? 그는 우리 국가 채무는 GDP의 50% 수준으로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아주 양호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축통화 대접을 받는 유로화나 엔화를 가진 유럽, 일본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로서는 국가 채무가 GDP의 40% 선이 마지노선이라는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의견에는 침묵합니다. 장담하건대 이대로 국가 채무가 늘면 우리에게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국가 채무에 포함 안 된 국가 부채인 공기업 부채와 연금 부채의 압박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98년 IMF 사태 때와 달리 가계부채가 GDP의 100% 수준에 이를 정도로 폭증해서 재정정책을 펴는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경선 때 덕을 보았는데 그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할 때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인가요? 국민 세금을 시민, 도민들에게 나눠준 것 말고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분이 윤석열을 두고 무식무능하다고 하니 대관절 이를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그가 한 말입니다. 무능도 자랑이 아니다. 다른 사람 불러다 시키겠다는 것은 안 된다. 자기가 실력이 있어야 실력 있는 사람을 골라낸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실력, 실적, 실천이 있는 삼실 후보라고 자평했습니다. 국가정책은 전문가들 불러 모아서 일주일이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헛된 약속이나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정말로 실천해서 실적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기본소득이고 기본주택인 건가요?
설마 아직도 대장동 게이트를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건 이미 검찰이 유동규를 배임으로 기소한 것만으로도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이 됐으니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선동입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온갖 의혹을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출신의 미천함과 나름 세상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다. 여러분이 비난하면 감사하겠다. 그가 한 선동적 연설이 백미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사람들이다. 퇴행 세력이 아니라 전진하는 미래 세력이다. 그가 꿈꾸는 미래는 아마도 유사좌파 포퓰리스트가 나라를 홀락 말아먹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그리스일 것입니다. 이러자 야당 선대위 대변인인 김은혜가 논평을 냈습니다. 산모의 운전은 진작부터 이재명 후보였다. 무법, 무정, 무치다. 그녀는 이재명이 주말마다 메타버스를 타다 멀미가 난 것 같다며 무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티끌만큼 걸리면 태산까지 처벌받았다는 이재명의 사진에 반성이란 없는 듯하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에게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나? 그는 이 모든 궤변의 건재에 이재명은 출신이 미천함을 든다. 태생화제 편을 가르는 의도에 아연 실색하게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선생님이 돼서 애들 때려보겠다는 복수 감정에 교사가 되고 싶었다는 말을 보건대 이재명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가난이 아니라 증오의 기억이다. 그런데 아직 추격자의 위치인 이재명의 윤석열에 대한 공격은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재명은 윤석열의 공약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취임 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50조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수용하면서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취임 후 100일 내에 지출 경정을 하고 모자라면 또 추경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을 지금 당장 하자면서 자신의 공약으로 슬쩍 인터셉트한 것입니다. 올라탄 것입니다. 그가 29일 광주에서 연 선대위에서 대선을 100일 앞둔 오늘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을 하겠다는 분이 한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누가 이 말을 들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환생한 줄 알겠습니다. 어떤 기본권보다도 먹고 사는 기본권을 챙긴 박 대통령 말입니다. 이재명의 응변은 정말 화려합니다. 이렇습니다. 내 신념이기도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양보한 것처럼 열을 넣고자 후송 세우려고 논쟁에 빠지기보다는 2개, 3개, 4개를 양보해서라도 당장의 국민 삶을 2개라도 개선하겠다. 그래서 윤석열의 공약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50조 원 지원 공약을 미룰 필요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어떤 정치인이 덕을 보느냐 손해보느냐를 떠나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그는 그 자리에서도 소상공인, 워킹맘, 장애인 등 국민대표 7명이 한 국민 발언을 듣고 나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께 정치가 뭘 해드리는지 정말로 깊이 반성했다. 정말로 죄송하다. 부족함이 많았다며 다시 또 반성을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이재명의 변신은 눈부실 정도로 화려합니다. 도대체 그가 국가 번영을 말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소한 말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18살 광주 여고생처럼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야당은 아직도 선대위를 둘러싸고 여러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왜 절박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절박한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외에 여당을 꺾을 제3의 후보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눈앞의 적인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윤석열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후보 선출 컨벤션 효과에 취해 한 달 가까이 허송세월 했습니다. 중도 진보로 외연을 넓힌다면서 민주당 올드보이들을 선대위 지도부로 모시고 그 아래 야당 중진들을 본부장들을 배치했습니다.
과연 이런 포메이션으로 적의 올코트 프레싱 전략을 뚫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윤석열은 지금 이재명의 전략을 따라가기 바쁜 것처럼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청년들에게 공을 들이자 윤석열도 당선되면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둘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그가 28일 후보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한 약속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 기획자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청년 지지가 필요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 역시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국정은 세대 간, 계층 간 조화를 고민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고도의 작업입니다. 물론 청년의 신선한 사고도 때로 필요하지만 매 순간 통치자의 결정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경륜과 지식의 바탕을 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각 부처마다 청년에게 정책 기획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언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윤석열 본인도 아직 선대위를 두고 벌어지는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회한 김종인과 야망으로 가득한 김병준이 부린 회오리 바람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대위 원톱이 김병준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원톱이니 투톱이니 하는 말 자체가 민주적인 선거운동 방식과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은 김종인이 원톱 합류 가능성에 선을 끈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가 덧붙인 말입니다. 선대위라는 것은 선거운동의 헤드쿼터 아닌가? 선거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협의체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그는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신 사퇴한 김승태를 두고 그 이유가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인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이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을 못했다. 이러니까 뇌물사건 전과자인 김종인에 집착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판에 29일엔 윤석열 측근들의 역할을 둘러싼 비선실세 문고리 3인방이니 하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종인이 선대위 장악이 불발된 배경에 윤석열 최측근 3명이라는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이른바 이 문고리 3인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백의종군을 선언한 장제원이 여전히 캠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일단 캠프가 구성되면 문고리 3인방이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캠프는 한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대선 캠프는 평시의 청와대 캠프와 달리 전시의 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단은 어디서 들었는지 진중권이 장제원을 두고 차지철 역할을 지금 장제원이 하고 있고 여의도 바닥에서는 벌써 장순실이라는 말이 나도는 모양이라고 인신공격을 한 데 있습니다. 그러자 장제원은 법적 책임을 경고하며 진중권을 진정한 정권교체 회방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러자 진중권은 이게 백의종군 하는 사람이 할 소린가, 선거 캠페인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자기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라며 다시 맞받았습니다. 진중권이 장제원을 물고 늘어진 것은 일부 언론이 장제원이 선대위 인선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6일에도 당사에 나와 회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조차 여기에 끼어들어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당대표가 말입니다. 그 라디오에서 장제원이 시근하는 모습 아니겠느냐,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토끼처럼 뛰어가고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거북이처럼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만 이처럼 초조한 겁니까? 여유를 부리는 곳은 또 있습니다. 어차피 특검은 아직 못한다고 믿는 것인지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를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배임 수사는 유동규 김만배 선에서 꼬리를 딱 자르고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는 적당한 희생양 한둘을 찾는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오늘 곽상도를 구속하겠다고 나왔더군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런 명분찾기에 나선 겁니다.
이를 두고 대장동 게이트를 점화시킨 공신 중의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는 11월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 조국 사태 때보다 수사 상황이 더 좋았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를 봤는데 멍하다. 그가 말하는 것은 검찰의 배임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수사 의지입니다. 그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국민이 갖고 있는 관련 의혹을 고려할 때 수사 결과가 형편없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밝히는 사실과 비교해도 그렇다. 그는 대장동 개발을 본인이 설계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의혹 당사자이기도 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하며 최측근인 정진상의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또 검찰이 충분히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을 기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그 말이 뒤에 시민사회와 언론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인 정보가 일정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소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과 지금 검찰이 요구하는 선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 같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11월 27일 곽상도와 권순일을 소환조사했습니다. 곽상도야 그동안 압수수색을 해왔고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이 이미 드러났으니 소환조사가 당연한데 권순일은 도대체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소환조사한 걸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권순일이 받고 있는 재판 거래 의혹은 대장동 게이트보다 훨씬 더 폭발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꾼들이 대장인 김만배는 권순일이 방을 8차례나 찾아갔습니다. 이재명의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된 뒤에 선고일까지 짧은 기간에 4번이나 찾아가 한두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 바쁜 대법관의 방에서 뭘 논의한 걸까요? 그리고 선고 다음날 또 그는 권순일이 방을 찾았습니다. 과연 그는 그가 변명한 대로 대법원에 이발하러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김만배와 권순일이 변명만을 조사에 남긴 채 사건을 덮을 것인가요? 아마도 검찰은 곽상도에게는 화천대 위측의 사업편을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하면서 권순일에게는 기껏 화천대 위에 고문이 된 경위 조사나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26일엔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 역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박수영이 폭로한 50억 클럽 멤버입니다. 그런데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의 뿌리인 남욱 구속 사건을 변호할 때부터 이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척은 분양업체 이모란 자인데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100억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다가 퇴직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박영수는 이런 의혹에 대해 저는 화천대유나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선 100일 전 후보 여론조사가 들쭉날쭉합니다. 먼저 좌파 진영 언론부터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퀘스트 리서치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결과를 다뤘습니다. 이재명 34.4%, 윤석열 36.1%. 양강구도가 오차범위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결과를 조명한 것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모두 지지층에 결집하고 있어서 열에 9번 꼭 투표할 것이라는 해설 기사도 실었습니다. 또 스윙보트인 20대의 사늘한 관망을 다루면서 주요 이슈에 남녀 간의 괴리가 크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중앙일보도 두 후보의 접전을 일면 헤드라인으로 했습니다. 이재명 36.1%, 윤석열 38.9%. 절대 우세 없는 D-100일. 엠브레인 퍼블릭이 26일과 27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아래 정권교체 여론이 53.5%, 정권 유지 여론이 37.6%인 것을 소제목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윤석열 46.3%, 이재명 36.9%, 안철수 3.7%, 심상정 3.3%,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 격차는 9.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입니다. 그렇다면 더 300이 매주 월요일 발표하는 통합지지율을 볼까요? 이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를 분석한 평균 수치입니다. 11월 넷째 주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2%, 이재명 36.3%, 두 후보의 차이는 5.7%포인트입니다. 11월 5일 윤석열 후보 선출의 컨벤션 효과 등으로 12%포인트 안팎까지 벌어졌던 격차는 이제 많이 좁혀졌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대로 가면 윤석열이 이재명에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근거는 바로 정권교체 열망입니다.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이 정권 재창출을 외치는 좌파의 숫자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심할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경적 필패, 저걸 얕보면 반드시 진다는 오래된 경고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딱 5달 남았습니다. 정말 오래 사고 볼 일이 더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